우리 박성진 대표께서 어떤 책을 썼냐? 용산의 장군들이라는 책을 저 책 아주 출간하셨거든요. 인상적이에요. 네. 네, 아주 적절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어떤 책입니까? 그 내용이. 이게 이 책이 소위 말해서 이번 1.2.3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거를 제가 쭉 서술한 책인데요. 사실 이거 쓰게 된 게 계기가 제가 이게 불법 계엄 비상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제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미국에 있었는데 메디치 미디어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혹시 관련해 가지고 이번 윤석열 군부를 분석하고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책을 하나 써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뭐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쓴 책입니다. 이게. 아니 제가 이제 사실 책장을 열고 끝까지 읽는데 불과 한 1시간 반밖에 안 걸렸어요. 그만큼 글이 되게 쉽게 단문으로 잘 써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한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쉬는 사이에 이런 책 하나 쓰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아니 저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 워낙 우리 박성진 선배님의 내공을 못 따라가겠고. 아유 무슨 말씀? 제가 항상 많이 배웁니다. 예, 이 어떤 장군들의 이야기에다가 자꾸 문제의식을 갖다 보니까 끊어지지가 않고 그것의 원인은 뭐 원인의 원인은 뭐 이러다가 저는 생각의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네. 그런데 우리 박 선배님은 이제 절제력 있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출판사에서 좀 긴급하게 내고 싶다 그러니까 맞아, 요청을 했고 그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독자들이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절제를 하신 거예요. 사실 알고 계신 건 저것보다 많아요. 그래도 굉장히 이제 풍부하고 많은데 일체 사족을 다 빼버리고 이 현상에 일단 현미경을 초점을 맞춰본 것이다. 전 그렇게 이해합니다. 결국은 이 책의 주제가 이제 12월 3일에 촉발된 비상 계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사실 그날 당일을 돌이켜 보면 그야말로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했거든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 했는데 실제로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좀 조금이라도 예측을 좀 하셨습니까? 저는 예측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출판사에서 요청이 왔을 때 별로 어렵지 않게 받아들인 이유도 이 등장인물들 윤석열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다 내가 개인적으로 겪어보고 만났던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 이 인물들의 성향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등장인물들 쭉 보고 한눈에 이게 큰 그림으로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났구나라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도표가 그려지는 머릿속에. 머릿속에 보였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또 개인적으로 사실은 저는 이 윤석열 정권이 이 신원식 전 국방장관의 직강 끝부터 시작할 때부터 저는 굉장히 우려했던 게 이 사람들이 지금 국지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걸 북한을 자극해서 유도하는 게 아니냐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국지전을 유도해가지고 재래식 전략이야 우리가 워낙 앞서니까 압도적인 화력으로 북한을 이게 소위 말해서 타격을 주면은 이 떨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을 야 이거 더 나아가는 것 같다 했던 게 아마 기억나기로 작년 10월 8일 국정감사 때예요. 국정감사 때 기억납니다.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과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야당 국회의원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저거 뭐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히 김용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국회 연락 담당관까지 해가지고 대령대 그죠? 네.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굉장히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냐면 겸손하고 굉장히 예의 바르게 젠틀하게 예의 바르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거든요. 실제로 소위 말해서 장관 임용 장관 청문회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안규백 의원한테 제가 현역 때 얼마나 많이 의지하고 제가 지냈습니까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원래 스킨십이 좋은데 원래는. 네. 그런데 보니까 야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발끈해가지고 그 정도 말 못하면 빙신이라고 그러고 또 그 정도 가지고 또 야당 의원이 참 충암 기운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그럼 차지철 그러면서 차지철을 과거의 경호실장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뭐 그 발가락 끝에도 뭐 이런 식으로 미치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야, 저건 완전히 비아냥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태도로 봐서는 저럴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네. 딱 떠오르는 게 저거 계엄령 하려고 하는구나. 왜? 그런 느낌이 드셨군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그 캐릭터를 봤을 때 계엄령을 하게 되면은 국회가 해산될 거 아닙니까? 국가를 해산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해산된 국회의원들은 일중에 의리고 군이 장군들이 소위 말해 실세 장군들이 네,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죠. 각중의 네. 갑인데 벌써 그걸 그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야, 그런 건데. 아유, 참 비슷하네요. 저는 그날 다음 날 제 채널의 유튜브 방송에서 어제 국정감사는 아무리 봐도 계엄 예행 연습 같다. 그러니까 네, 의원님은 그쵸? 예, 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니들 다 죽었어 이러는 어떤 얘기 같다. 거기에다가 김용현은 아까 국회 연락단장 출신 뭐 말씀하시지만 여인영은 육군본부 정책실 출신이거든요. 예. 실장을 했는데 그 자리가 대외 협력 업무를 맞습니다. 하는 데고 맞습니다.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두 사람의 그날 태도는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만들어진 오만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만한 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이거는 저렇게 한번 퍼대야 되겠다고 작심을 하고 나온 이게 만들어진 오만함으로 비춰진다. 네.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쨌든 간에 이게 친위 쿠데타라는 게 연역을 헤아려 보면은 72년 유신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거의? 아니죠. 거기 이승만 정권 때 네. 발췌기한 때 친위 쿠데타 한 번 했고 두 번째가 유신 쿠데타인데 이번이 네. 세 번째인데 제가 최근에 국회 토론회를 한번 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발제자 한 분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난 8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친위 쿠데타가 148차례랍니다. 148차례. 네. 네. 그 중에는 이제 아까 말한 이승만 발췌기한도 있고 박정희 유신 쿠데타 있고 포함되는 거 다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한 사례는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특이하게 실패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는 걸 지적을 하더라고요. 세계사적으로도. 예. 네. 그러니까 황당하고 어이없고 별하별 참 웃기는 계엄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그게 이제 윤 대통령조차 헌법재판소 나와서 그거 한나절 하려고 그랬던 거고 뭐 경고용이었고 이제 와서 자기 행위를 자기가 희화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저래 웃기고 황당한 놈들 다 있어. 그러니까 맞아 나 진짜 웃기고 황당한 놈이야 이 얘기를 하거든. 그 헌법재판소 가서 그런데 이게 그 계엄의 주체 세력은 이게 실패한다는 생각을 정말 했을까? 저는 초기에는 나름 자기들 계산이 있고 나 치밀했던 것 같아요. 그랬겠죠, 단지 당연히. 네. 그게 어떤 접근법이 어떤 면에서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는 건 세상을 일면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아니 대통령이 하라 그랬고 국방장관이 내가 정군을 지휘하고 그래가지고 국회 그 뭐 비무장 그것이 왜 제압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의례껏 성공하는 거고 그 다음 조치를 고민했죠. 네, 예를 맞습니다. 들어서 네. 뭐 비상이 뻗기고를 어떻게 하며 각 부처는 뭐랄까 이게 고민 사항이었지. 아니 국회야 경찰하고 저 군이 2중 3중 방벽을 치는데 왜 어떻게 실패하겠냐. 하냐고. 그렇죠. 네. 이러니까 이거를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무슨 과도 정부가 있고 비상대권이 있는 거지. 이거를 하다가 이렇게 쪽팔리는 일을 당하리라고 생각했겠냐는 거야 이게. 시간이 되게 저는 좀 황당했던 게 이것도 일종의 군사 작전하듯이 했지 않습니까? 아, 그럼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며칠 전에 MBC 토론에 나가서 그러더라고요. 무슨 화요일 날 이런 걸 하냐고 그랬잖아요. 화요일 날 국회의원들 다 있고 그 시간도 다 바로 국회로 나올 수 있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 군사안보를 쭉 바라보는 입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작전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시간대에 택한다는 거는 비상식적인 거거든요. 보통 이런 거를 하면 상대가 알든 모르든 간에 보통이 새벽 시간에 하는데 흔히 여명의
시작한다고 그러죠. 작전 이름이 그런 것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서해 주월요 구출 작전이 아덴만 여명 작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여명에 새벽 4시경이라도 이런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북한군이 6.25 때 새벽 네. 4시에 쳐들어왔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나오는 게 야, 이 시간도 무속인이 정해줘서 이 시간에 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결국은 어쨌든 간에 그 계엄이라는 버튼을 최종적으로 누른 사람은 그 대통령 윤석열인 건데 그렇죠. 그분의 이제 성정을 두고 이제 충암고 1년 선배인 김민배 전 TV조선 대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죠. 이분이 좀 얘기를 좀 예견하신 게 있다면서요. 그건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분 사무실을 TV조선 대표 사무실을 간 날짜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날이에요. 근데 마침 그래 취임식 중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5월 10일 날. 예, 예. 예. 그날 그걸 보면서 참 걱정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첫째가 취임식이 감동이 없다. 그리고 둘째가 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칼라라든지 국정 철학을 보여주는 게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두 사람은 교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 생활 여기 나름대로 사회생활하면서 네. 서로 조언도 해주고 그런 사이인데 이게 보니까 가장 우려했던 게 이 TV조선 김민배 대표가 조선일보 이 도쿄 지국장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일본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고 가장 먼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거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이 이런 국정을 가지고 국정 철학이라고 안 보이는 데다가 자기가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2년 정도 후면은 큰 위기에 빠질 것 같다. 2년 정도 위기에 빠질 것 같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 단초는 아마도 대일본 관계, 대일 관계에서 시작될 것으로 시작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 본인이 지일파인데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네. 뭔가 좀 과도한 일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떤 시그널이 되면서 시작되지 않나 했는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김태효 안보차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의 상당히 여러 가지 네. 이제 그 행보를 보이면서 그리고 사람들 국민들의 어떤 저거 뉴라이트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반감 같은 일으키게 맞아요. 만든 게 네. 바로 대일 관계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TV조선 대표가 그때 말씀했던 것처럼 그 대일 관계 시작돼 가지고 이게 하나 조금씩 균열이 생기면서 특히 군대에서도 보면은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럼 뭐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방첩사령부에서 전두환 노태우 사진을 다시 걸고 김재규 사진을 빼버리는 16대 사령관 사진을 빼버리고 또 두 번째가 이제 제가 가장 눈에 야, 이거 뭐지 했던 게 이겁니다. 이 홍범도 장군 흉상을 빼려고 그 국민적인 여론을 완전히 분열시켰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 홍범도 장군 흉상이라는 거는 이 5분 이 소위 말해서 의병을 대표하는 게 이게 홍범도 장군 그리고 독립군 그걸 대표하는 게 이 김자진 장군 네. 그리고 이제 뭐 이혜영 선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광복군을 대표하는 게 지청천 이범석 장군이란 말입니다. 네. 이런 5분 흉상을 빼려고 하고 그 자리에다가 친일파로 알려진 만주 간도특설대 출신인 백선엽 장군 흉상을 설치하겠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문제가 돼가지고 국론이 얼마나 분열됐습니까? 이거 이상하다.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가 또 제가 눈여겨봤던 게 이게 2008년 계엄문건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서 뭘 했냐면 말이죠. 육사에다 카리큘럼을 하나 넣었어요. 그게 이제 네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헌법과 민주사회라는 거를 넣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뺐어요. 그게 내용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 감옥에서 가르치는 게 소위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군인이 시민들과 시민사회에서 하는 역할이라든지 그런 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 제대로가 이제 교육을 받았다 하면은 쿠데타라는 게 불법적인 쿠데타라는 게 있을 수가 그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너무 교육을 받는 거죠. 당연하겠죠. 네. 근데 그거를 폐지시켜 버렸어요. 헌법과 시민사회라는 과목을 네. 육사교육 과목에서 아예 빼버렸어. 그걸 대체를 시켜버려서 헌법과 말이 되나 그게? 군사법으로 대체를 시켜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그 당시 2007년 문건이 만들어지고 2008년도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새롭게 만든 과목이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없애버리는 거 보고 야 이거는 내가 보니까 육사 생도들의 어떤 정신을 물갈이하고 네. 세뇌시키는 방안으로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데 계속 그 연장선상으로 쭉쭉 쌓여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뭐 대일 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흉상 철거 문제라든가 교과목 개편까지 얘기만 종합을 해보면 마치 개엄할 작정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싶은데 결국 그 시발은 윤석열과 김용현이라는 두 사람의 나쁜 브로맨스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이게 육사라는 학교가 이제 쿠데타 3번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네. 어떻게 한 학교가 쿠데타 3번 하는 건 난 보다 처음 봤거든. 이 학교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쿠데타 경우에는 분명히 제 눈에는 육사 48기생들이 좀 보여요. 우선 방첩사령관 여인영, 그다음에 수방사령관 이진우가 48기고 드론사령관 김용태도 48기예요. 근데 이상하게 48기들이 조금 이렇게 저 주변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다는 게 단순히 그 나이의 계급이라서 48기가 아니고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 그런데 특전사령관 47기입니다. 그런데 요 기수가 왜 문제인가 이래가지고 예비역들하고 쭉 토론을 하다 보니까 87년 6월 항쟁에 47기가 입교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해 그 6월 그 시민 학생 시위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육사생도 한 명이 정복을 입고 그 시위에 참여를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같이 구호도 외쳤더라고. 오. 이것 때문에 육사가 발칵 뒤집어져요. 그때 육사 교장이 육사 15기 장준익 그 중장이거든요.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모든 다른 군사 필수 과목만 제외하고는 모든 과목 빼고 하루에 2년 교육을 6시간씩 시켰습니다. 사상 무장을 시키기 위해서 하루에 6시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저 뭐 민주사회와 뭐 군대 그거 과목 뺀 거 아까 얘기 하나 하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6과목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88년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때가 보니까 이념적으로 학대를 당해. 이 기수들이. 무시무시한 네. 사건이었네요. 그래가지고 88년에 민병동 교장이 오는데 그 사람이 87년에 특전사령관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두환이 계엄 선포하면 난 전두환이 잡으러 가겠다고 버텨가지고 계엄을 무산시켰잖아요. 그때 저 보안사령관 고명승하고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 사실 민주주의의 또 다른 주역들이요. 그렇네요. 그 부당한 명령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707 대대장 불러가지고 계엄 선포되면 너는 경호처를 제압해라. 내가 전두환 체포하러 가겠다. 이랬다는 거 아니야. 야. 그랬는데 이분이 살아계시거든. 그런데 그때 육사교장으로 왔다고 88년에 왔더니 육사가 괴물이 돼 있더라는 거야. 뭐 완전히 이념벌로 돼가지고 시민하고 이 괴리 이거 분리시키는 이게 이중 삼중 장치에다가 이런 이념적으로 학대하는 데다가 반대편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육사 출신의 출세와 진급. 이 민주화 시기에는 육사 경쟁률이 뚝 떨어집니다. 그렇겠죠. 대부분 보면은 네. 이럴 때가 육사가 그래서 48기가 좀 수준이 떨어진다 그럴 때는 87년도 그랬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하니까 생도들한테 또 헛된 야망을 심어주는 거야. 한쪽으로 니들이 보수 우파 안보를 지키되 군대는 다 니들 거고 야. 별은 말이야 육사가 다 해야 되는 거고 별 하면 뭐가 좋고 이런 식의 또 당근을 던져요. 그러니까 진급과 출세의 욕망을 자극하고 이래가지고 이기수가 굉장히 어떤 한쪽으로는 학대받고 한쪽으로는 권력지향형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수십 년이 지났어. 물론 그것 때문에 계엄을 했다 그런 건 논리적 비약인데 그런데 이제 개중에서 조금 2차, 3차 진급자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싹 제1렬로 포진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8기들이 이번 사태가 나고 언론 인터뷰도 참 많이 했는데 맞아요. 내가 쭉 이렇게 듣다 보면은 뭔가 그 특이점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점이죠? 시민 사회가 너무 각성되고 민주화되니까 웅크려들고 음지로 가서 국민 정신과 군인 정신은 다르다. 독립 정신과 군인 정신은 다른 거다.
이런 식의 보수 우익 이데올로기 이런 쪽으로 그래가지고 그 민병돈마저 노태우가 사관학교 인관식에 와가지고 그때 남북 화해 협력한다 그러니까 경례도 안 하고 전생도 앞에서 저기 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해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 난리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교육을 시켜놨는데 대통령이 북한하고 화해 협력한다 그러니까 생도들이 걱정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 그 발언이 교장의 발언이 나온 거죠. 아니 그 말씀해주신 그 육사 48기 생도들을 어떻게 보면 고르고 선별해가지고 자기 세력으로 만들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실은 이제 이 정부 초기부터 인사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아까 48기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리고 정모 합참 차장도 48기지 않습니까? 네. 그 두 사람 다 그 당시 대의 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사단 작전 참모일 때 밑에 장교들이 네, 있어요. 네, 밑에 그 부하 직원이었군요. 네. 정모 장군은 그 당시에 이 대침투 작전 장교.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정규전 작전 장교. 그때부터 인연이 쭉 대화하죠. 그리고 네. 보면은 38기들하고 굉장히 많은 여기 근무연들이 많아요. 또 김용현 장군이. 그런데 그런 거를 계속 관리를 해오면서 이번에 이제 말하자면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또 그 연결돼 가지고 이런 게 또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번 저 22년간 지금 그 이후에도 계속 군을 취재해 왔으니까 24년 동안 이 군을 지켜보면서 제가 딱 내는 결론은 하나예요. 사실 이게 보면은 결국은 우리 군대는 이 쿠데타 DNA 그리고 국민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래로 보는 네. 자기들이 앞장서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본 제국주의 군대 시대의 DNA가 잠복돼 있다가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언제든지 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대한민국 군대는 특히 대한민국 육군은 이 하드웨어는 미군을 벤치마킹해서 미국을 번땄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일본 제국주의 군대, 군국주의 DNA가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청산을 안 했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육군 사관학교라는 것도 명칭 자체도 사실은 이게 안 쓰는 명칭이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일각에서는 사무라이를 대체한 게 사관이라는 단어다 해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육군 사관학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일본은 근데 패망과 함께 육군 사관학교가 없어졌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1948년 국경경비대 사관학교로 해가지고 부활을 시켰어요, 우리가. 근데 그러면서 쭉 보면은 육군 같은 거 1대부터 16대 참모총장 13명 연임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중에서 한 명만 빼놓고 12대 총장 한 명만 빼놓고 전부 일본군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군 수뇌부가 다 일본군 DNA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군 수뇌부가 키웠던 자원들이 다 나중에 고위 장성이 되고 그러거든요. 쭉쭉쭉 자라다가 그 또 세대가 또 어디로까지 가느냐. 12.12 하나의 쿠데타 세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12.12 하나의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헌법을 파괴한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육군 수뇌부의 DNA는 뭐가 있냐면은 일본 DNA 있지. 헌법 파괴 DNA가 있지. 그러니까 육사 교육에 절대로 친일 교육, 소위 말해서 친일파에 대한 6.25 전쟁 이후의 군대 역사를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독립군 역사 그리고 광복군 역사를 가르치게 되면은 자기들 초창기 군 원로들의 친일 전력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또 헌법 관련해서 제복인 군대로서 해야 될 역할이 뭔가를 가르치고 싶은데 그러려고 하면은 쿠데타 세력들이 헌법을 파괴했던 그 다 육사 출신이야. 예. 자기들의 선배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키워온 세력들이 다 지금도 말하자면 군 고위층들이 이루고 왔단 말입니다. 네. 그 맥락에서 지금 끝자락에 있는 게 신원식 안보실장하고
김명현 전 국방장관 네. 같은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독립군 육사에서 독립군 광복군 교육을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왜 우리가 관계없는 역사를 가르치냐고 주장을 하고 또 헌법 파괴를 하면 안 된다. 이거 헌법 정신이 뭔지를 네. 가르쳐야 되는데 괜히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헌법을 파괴하는 친위 쿠데타에 동원된 사령관들이 크게 고민을 안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